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6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이 업로드가 됐을 때는 한국과 멕시코전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왔을 건데 지금 멕시코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응원하는 차원에서 축구 유니폼을 입고 오늘은 모험의 신박을 찍겠습니다. 요 유니폼은요, 오늘 축구 보러 오는 동생이 그 팀에서 또 이렇게 유니폼 만들었다고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0번으로 해서 갖다 줬는데 저희 팀은 아닌데 제가 작년에도 축구 유니폼을 또 후원을 좀 해주다 보니까 또 이렇게 체슬리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유니폼을 하나 만들어서 갖고 왔길래 입고 오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댓글을 남긴 순서대로 그냥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기님이 누구시죠? 명예롭게 1등도 찍어보네요. 어제 1등으로 댓글 사과 팜 체리팜 묵을 맛입니다. 지수가 오르면 뭐하나요? 반도체만 주식인가요? 네, 하셨고 여기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나의 체감 지수는 2000포인트도 안 됩니다. IMF 때와 비슷한 감정. IMF 때도 주식 투자 하셨나 보네요. 1997년에. 민정님도 저도 반도체가 없습니다. 반도체 없으면 주식 접어야 되는 분위기이고 상대적 박탈감이 장난 아닙니다만 돌이켜보면 2차 전지 때도 그렇고 1년 전만 해도 조방원이 대장일 때는 조방원이 계속 갈 줄 알았죠. 많이 오르면 쉬고 바통 터치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IT 버블하고 비교해서 마치 그때처럼 쏠림이 계속되다가 영 끓일 거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포모를 일으키는데요. 업기땀 시에 편향적인 거 깔고 생각하더라도 쏠림 심한 쪽에서 주가가 10배 난 쪽에 보유자는 몰라도 저는 그거 먹겠다고 들어가기보다는 마치 1년 전에 꾹 참고 견딘 반도체 주주들처럼 저는 제 종목 끝까지 버텨봅니다.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민정님도 나름 주식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그동안의 댓글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 수익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지만 오늘까지 투자 수익은 플러스 4,200만 원이고요. 손절매를 많이 했지만서도 여전히 손절매가 가장 어렵군요. 이젠 손절매도 못할 정도로 하락해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모멘텀 플레이를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완전히 가치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국 가격을 이제 회복할 거니까요. 근데 철저하게 내가 모멘텀 플레이어다. 그러면 그 주도주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주도주가 이 정도면 이제 너무 좀 비싸다 싶을 때 팔았는데 더 올라간 케이스는 피터 린치의 책에도 너무 자주 나옵니다. 2배 먹고 팔고 4배 먹고 팔았는데도 10배 간 케이스 자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비싼 영역으로 갔을 때는 항상 주식을 줄이는 버릇을 습관이나 원칙을 가지신 분들은 또 비싼 영역에서 떨어지는 그 하락은 또 안 당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 비싼데 더 비싸지는 그 부분을 못 먹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생선 대가리는 고양이 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래도 생선은 어두일미 역시 마지막 이 오버시팅을 먹어야 그게 제 맛인데 그거 못 먹으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내 투자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바이오는 언제쯤 회복될까요? 댓글로 또 CPI가 꺾이기 시작하면 금리는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바이오 산업이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바이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 봐요. 좋은 바이오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봐요, 기다려 봐요. 좀 참아 봐요. 개인적인 예를 많이 드세요. 목사님 같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오늘 드디어 증권사에 일임 맡겼습니다. 월요일에 시작한 랩 가입 처음 들어갔는데 오늘 수익 확정 너무 기쁩니다. 지난 4월 28일 최선리 다녀왔는데 4년 동안 모아온 주식 못 털고 미루다가 지난 금요일 일괄 매도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60년생 미화 1 시작하면서 매월 주식 사모으며 일하면서 모닝브리프 듣고 웜앤 신박 들으면서 언제쯤 일임하러 갈 수 있을까, 나에게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전무님 잘 부탁드려요. 땀 흘리면서 모은 소중한 저의 노후 자금 5년 후 10년 후를 꿈꾸며 하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축하의 댓글 남기셨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잘 알죠. 자산가들 많이 상대를 했고, 그런데 아마 저희한테 몇십억 이렇게 맡기신 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데는 내가 이 정도 맡기면 뭐 식사 접대부터 해서 골프 접대 뭐 되게 엄청나게 이제 VVIP 대접을 많이 받는데 최선리에서는 뭔가 해주는 게 없네. 네, 이런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큰 돈을 가져오신 고객분보다는 이렇게 힘들게 모아서 3억 이렇게 만들어 오신 분들 딱 보면 이 돈이 앞으로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돈이다 라는 걸 제가 절실하게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훨씬 부담스럽고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먹고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손해날 걱정은 저는 하지 않는다고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3% 났는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로 이거 원금 보장 어떻게 할래? 투자 설명회 끝나고 남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마이너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거 다 쳐다보면서 왜 여기서 왜 매도를 안 했고 왜 여기서 매수 안 했나요? 네, 어제도 그런 분이 오셨었는데 제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펀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임이나 랩의 장점이 어떻게 매매되는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오히려 되게 소심하신 분들이나 막 성격이 급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왜 이렇게 빨리 수익이 안 나지? 막 그걸로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때문에 아예 볼 수 없는 그냥 펀드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렵게 모아 오신 이 자금이 연평균 15% 수익만 내도 그죠? 3억이 6억이 되고 딱 10년 되면 12억이 되고 12억 곱하기 15% 한번 해보세요. 12 곱하기 15 1억 8천이 떨어집니다. 1억 8천이 1년에. 그러면 1억 8천 나누기 12 하면 1,500만 원.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간단하네요. 12 곱하기 15. 그러니까 12달에 15. 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월 1,5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노후 다 끝난 거잖아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100만 원에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한 300 받으시면 노후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저금리 뭐 지금 금리가 높아졌다 한들 뭐 3%, 3.3, 3.5 특판 받아봐야 10억이 있어도 3% 하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연평균 15%라는 게 엄청 파워풀한 숫자라는 거죠. 이게 뭐 겨우 15%? 네. 그리고 아까 첫 댓글에서도 좀 있었지만 이번에 내가 반도체 들어가서 뭐 200~300% 냈을 건데 그렇게 나만의 원칙으로 연평균 15% 이상을 버시는 분들은
그 이 15% 이상을 꾸준히 그 위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덜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나만의 투자 스타일과 투자 원칙이 정해졌으면 계속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은 얼마였고 그 얼마를 다 이번에 다 초과 달성하셨잖아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이제 만족하셔야 됩니다. 10억으로 은행에 넣어봐야 노후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주식은 됩니다. 주식은. 왜냐하면 코스피 그다음에 S&P 500 다 연평균 수익률이 10% 났거든요. 과거 45년 동안에 보면 10% 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배당은 별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10억으로 10% 나면 그것만 하더라도 1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절대 호락호락 하지 않죠. 시장에서 좋다는 거 쫓아다니는 그런 매매만으로는 절대 10%는 고사하고 연평균 마이너스 10%가 되죠. 채슬리와 함께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노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채밀턴 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창 600마지기에 차박 와서 웜의 심박 듣고 있습니다. 해발 1256m에서 트렁크를 열고 끝없이 펼쳐진 산봉우리들을 보면서 음악이 아닌 웜의 심박을 듣는 게 저에겐 행복이네요. 채슬리 덕분에 멘탈이 잘 잡혀서 이번 변동성장에서도 두려움 없이 잘 이겨내고 600마지기에서 급등한 주식 몇 주 팔고 댓글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50억 달성했다는 분 얘기 듣고 반성도 합니다. 처음엔 모닝브리프 필기도 하면서 들었는데 다시 마음 다잡고 모닝브리프 제대로 들어야겠어요. 아유, 좋은데 여행 가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고정 댓글에 보시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아들 학비 마련용 랩 가입하러 갑니다. 성과 보수형으로 1년씩 수익화 하려고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미쳤냐고 할 거거든요. 채슬리를 모르니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노동소득으로 이 학원비 내려면 되게 아깝잖아요. 아깝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내 돈을 일하게 만들어서 어느덧 보니까 오 수익이 많이 났네. 네, 그 돈으로 또 아이 학비, 학원비 쓰고 하면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합니다. 저도 지인한테 소개했다가 사기 조심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채슬리를 모르니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를 사칭하는 채슬리를 사칭하는 이 페이스북이나 뭐 텔레나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채슬리 랩은 증권사 가서 가입을 하시거나 증권사의 앱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임은 반드시 저희 회사 오셔서 그 일임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 무슨 뭐 6자 보내세요. 9자 무슨 무료 저걸 하려면 6자 보내세요. 9자 보내세요. 그거 보내고 그 다음부터 막 엄청 꼬득이죠. 여기 급등주랑 이런 거 할 테니까 돈 보내라고. 아무 계약서 작성 없이 돈 보내라고. 절대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매도를 안 해서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웨이는 리밸런싱으로 계속 팔고 나가야 해서 환율이 오른다고 분석했던데요.
정말 코스피가 너무 올라서 외인이 환전해서 나가면서 그런 걸까요? 그럼 코스피 1만이 넘고 그러면 환율이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겠죠 하셨는데, 네, 과거 우리나라 시장이 고점을 칠 때 역사적 신고가를 내던 때 보면 80년대도 그랬었고요. 그때는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도 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보면 2003, 4, 5, 6, 7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그 바로 전에 IMF 때 2000 갔던 환율이 우리나라 2007년도에 코스피 신고가 2000 시대를 도래했을 때 보면 그때도 환율은 9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고점이 나왔었던 2016부터 랠리가 와서 16, 17, 18년도, 네, 그때도 보면 환율은 2016, 17, 18년, 2018년도 1월달에 2,600 기록했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1,02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네. 그리고 21년도 고점을 칠 때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 깨져서 1,080원 갔다가, 네, 그러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환율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 네,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엄청 벌고 있는데, 그게 해외 법인에서 자금이 한국으로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일부 넘긴 것도 있긴 한데 넘어오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한테 약속한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예, 그 부분도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런 부담도 좀 있죠. 200억 달러 하면 지금 돈으로는 한 30조 정도 되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요 메커니즘으로 계속 환율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출 기업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좋아한다고 해서 빵 터졌어요. 그 강아지도 서당계 3년 이상인가 봅니다. 네, 어제 강아지도 제 목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다고. KB의 목표 전환형 언제 신청받는지 확정되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매일 댓글로 쓰자 결심하고서는 며칠 빼고 거의 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코알라 코상무님. 올해 초 4천 초반에서 시작된 지수는 5천을 넘고 6천에서는 좀 힘들게 하더니 6,300에서 그죠? 5천 없이까지 순식간에 3월달에 갔다 왔으니까요. 7천과 8천은 또 순식간에 지나고 힘들게 9천을 넘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고비의 순간마다 함께한 채밀턴 분들 고맙습니다. 언젠가 또 1만을 넘으면 비슷한 댓글을 달게 되겠지요. 네, 한국경제TV에서 작가가 연락이 왔어요. 10,000포인트 넘었을 때 기념 어떤 축하 메시지 좀 따라오겠다고. 강아지도 채밀턴이네요. 월드와이드 뿐만 아니라 종마저 아우르는 대우주 체슬리. 오마다. 네. 우리 메리 강아지도 잠들었습니다. 야, 평소에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모르게 재밌게 듣다가 전무님이 시간 얘기하시면 꼭 시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 얘기 안 하시는 거 대찬성.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 얘기 안 하려고요. 새로 나오는 펀드는 타사 상품처럼 1만 원부터 가입 가능한 건지요? 물어보셨는데, 펀드가 가입이 언제부터 얼마부터 되는지 저도 그 부분이 좀 잘 모르겠네요. 그 출시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부터 펀드 가입이 되는지. 그 알아서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1인 맡기러 가는 게 꿈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연평균 15% 수익이 목표이며 올해 수익이 많았는데 내년에 수익이 못 나도 많이 났던 것과 평균 내시나요? 아니면 시장은 하락장이어도 15% 연수익을 내시는지 궁금해요. 네. 매년 15% 내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매년. 그래서 연평균 15%.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연평균 15%. 그래서 먹을 때 많이 먹고 터질 때 좀 덜 터지고 그래야 됩니다. 2022년 장. 네, 2022년 장은 9월 말이 저점이었다 보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났을 겁니다. 근데 2023년 수익 내고 저희가 24년에도 수익을 냈습니다. 24년에 코스피 9% 빠지고 코스닥은 21% 빠졌는데 24년 정도 그 정도 코스피 빠지는 장에서는 저희가 수익 냈고요. 25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터질 때 덜 터지고 먹을 때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연평균 15%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익을 꾸준히 과거 10년 동안은 꾸준히 냈던 것 같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렇고 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이 결정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들 낙관했을 때는 보면 그 다음 1년 동안의 수익이 썩 그렇게 좋지 않고 오히려 토해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힘 맡기는 게 꿈인데 언제가 될지 그래도 기대하며 공부하고 랩 가입은 적은 금액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과형으로 그냥 1년 쭉 하셨던 분은 그 2배 되긴 됐었거든요. 그래서 랩 가입으로 먼저 시작하셨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복리로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정미첼 님이신데 8755라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87년 5월 5일생이시면 그러면 87년이면 이제 40 되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많은 얘기를 합니다. 45대까지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45대까지는 돈이 별로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안 모입니다. 안 모이고 그 모아봐야 크지 않고요. 근데 45 지나고 50, 55 이렇게 되는 기간, 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경험도 쌓였고 그리고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의미 있는 배팅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운때가 잘 맞아가지고 뭐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진다든지 국장 탈출 진흥순하면서 22년, 23년 뭐예요? 24년도에도 24년이 국장 탈출 진흥순이었네요. 네, 그리고 또 종목별로 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사이클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기회가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위기와 기회가. 위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다 기회인데. 그래서 반드시 그 3억 만드시는 거는 그런데 그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45 정도 될 때까지만 하셔도 그때부터 막 이렇게 45인데 3억을 만일에 맡겨서 연평균 15%라고 하면 55세대가 됐을 때 그게 딱 12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까 12억에 연평균 15% 수익하면 1년에 1억 5천씩 생기니까 7, 8월장에 1매 따라하기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눈팅만 했는데 이번에 저도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그간 1매 따라하기 기간과 수익률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매 따르기를 지금 1회부터 4회까지 다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할 때마다 1년 동안 연평균 15%를 목표로 하지만 이 1매 따라하기를 하는 요 3개월 동안 15%를 벌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가능할 것 같아 하면 시작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다 달성이 됐었죠. 그죠? 우연히 환율에 대한 뉴스를 보는데 그곳 비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환율이 동남아보다도 좋지 않다고 하던데 예, 요 얘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 투자해야 된다. 이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만 약하잖아요. 딱 일본 5,500억 달러, 우리 3,500억 달러. 그게 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임한 지 3년차 막연했던 인생의 목표였던 순자산 세 자리 숫자 잊고 있었는데 드디어 최슬리 덕분에 가능해졌네요. 저도 워맨 심학만큼은 퇴근하면서 꼭 듣고 있습니다. 최슬리를 만나게 된 게 저한테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이 방송 나가서 똑같이 얘기하고 아무 누구한테도 다 개방돼 있잖아요. 우리 최슬리 TV가. 하지만 그걸 잘 좋게 생각하시고 저희와 인연을 맺으시고 저희를 믿고 일임도 하시고 따라도 하시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로 이용도 하시고 그렇게 다 활용을 하신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액션을 하셔서 그런 겁니다. 전무님 오랜만에 오메 신막 들으니 좋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좋은 점은 매일 너무 자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버릇을 줄였다는 겁니다. 출렁출렁이는 장이 마음 졸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열심히 오메 신박을 통해 경제기사 읽고 공부하여 시야를 넓히는 게 최고란 걸 알게 된 점. 이번 여행의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우리 유미순님의 오늘 이 댓글을 이달의 댓글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세요. 진짜 가짜?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이 사경인 회계사 부자 되는 돈 공부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사경인 회계사면 또 믿고 볼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책이 되게 좋게 나와서 이 책 선물해 드릴 테니까 저희 회사로 전화 주셔가지고 책 받으실 곳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미수님의 댓글처럼 이 주식이라는 게 지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좋은 일이 하루하루 너무 자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이 버릇을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렁출렁이는 장이나 종목이 내가 마음 졸인다고 해결될 건 또 아닌데 아주 좋은 걸 이번에 깨달으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주식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표로 한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동안에 이 주식이 얼마 갈 거다라는 거 모르고 그냥 시세 이거 모멘텀 플레이만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이번에 얼마 가야 되는 주식이지 이 정도 이익 나오고 하면 얼마 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인데 이거는 최소한 10만 원 가야 돼. 그러면 그 사이에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됐다가 7만 6천 원 됐다가 6만 7천 원 갔다가 또 7만 9천 원 됐다가 그거 뭐 쳐다보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주식시장의 변동성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경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그런 리포트도 쭉 읽어보시고 신문 보시는 게 훨씬 더 값진 시간이 된다는 걸 아마 아니면 여행 가시고 그죠. 주식하기 싫어진다. 다른 가치 있는 회사 주식 사는 게 좋았는데 공부건 뭐건 다 필요 없는 그냥 삼전 닉스만 전기만 사면 되는 자.
다른 종목들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럴 거면 그냥 저것 빼고 다 상폐시키지. 네. 이런 약간 이제 짜증의 댓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58분, 56분 이러면 아쉬워요. 저도 INTJ입니다. 동질감을 느끼네요. 저희 남편은 N만 같고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남편분이 저랑 비슷한 성격이신가 보다, 그죠? 미국 와서 얘기 나누다 보면 부부끼리 정반대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반대가 끌리는 이유. 상호 보완이 되어야 힘든 세상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미국 아침 시간인데 애들한테 자랑했어요. 엉클 타겟이랑 MBTI가 같다고. 고공행진인 장에 오늘은 미장도 강하게 올라오니 내일은 또 엄청난 과열이 일어나겠네요. 저는 한국 떠난 지 오래지만 마지막 기사를 들으니 한국에 있을 때 겪은 상명하복 문화가 기억나네요. 저도 참 힘들고 이해되지 않아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많이 바뀐 줄 알았는데 안타깝네요. 그런 문화로 귀한 인재들을 잃으면 안 될 텐데요. 그죠?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중간 보스급이라든지 저한테 한 번씩 이 리더십에 대해서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리더십? 리더십은 어디서 나올까? 카리스마? 칼이스마? 네, 대부분은 카리스마틱한 리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섭고 좀 이제 강압적이고 그런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가 리더십이 있다라고 다들 착각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은 뭐 어디서나 전쟁터에서든 리더십은 그 리더의 희생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조직원들이 저 리더는 나를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참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하는구나.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상명하복 문화에 잘못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은 위에서 막 이렇게 막 무섭게 막 지시하고 막 그게 리더십인 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십은 희생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미군 비전투함 동맹국서 건조 허용 K조선 마스가 청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동맹국 조선소에서 일부 해군 지원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요. 미 해군 함정 해외 건조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상으로는 구축함, 잠수함 등의 전투함이 아닌 기름과 장비를 나르는 비전투 지원함이 꼽힌다고 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에 의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는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7일 확인이 됐는데 하원 세출위원회가 마련한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 법안 초안에도 해외 건조에 예산을 쓸 수 없는 대상을 기존의 모든 해군 함정에서 전투용 함정으로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들 법안은 각각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후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확정된다네요. 그동안 미국은 군용 선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해왔고 군함 건조를 해외 조선소에 맡길 경우에는 미 조선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군사기술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국 조선소의 함정 생산 지연이 심각한 수준인데다가 중국 해상 전력이 급성장하면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이 한국과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 과정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중에서 2,500억 달러를 조선협력 분야에 배정을 했습니다. 한편 상원 군사위는
한국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이 핵잠 제조 협력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한국의 핵잠 보유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서 보고하라고 미 국방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 조선 아니면 사실 지금 대안이 없는데 미국에서만 건조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얘네들도. 자, 최정혁의 마켓 나우 스페이스X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가격이다. 스페이스X가 역사상 최대 규모 IPO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화려하게 데뷔했는데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025년 매출의 매출의 94배에 달하고요. 이 공모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PSR이라고 하잖아요.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거래 첫날에만 공모가 대비해서 약 19% 상승을 했고요. 투자자들이 현재의 실적을 넘어서 스페이스X의 거대한 우주 내러티브에 압도적인 가치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상장 첫날 급등은 IPO 시장에서 흔한 현상인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높은 기대가 반드시 높은 투자 수익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제일 리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24년 미국 대형 IPO 기업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이 대형 IPO 기업의 첫날 평균 수익률은 10.3%였고요. 반면 첫날 종가로 매수해서 3년을 보유했을 때 평균 시장 조정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4.4%로 급락했습니다. 상장 직후에는 높은 수익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평균을 밑도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고요. 이러한 현상은 IPO 언더프라이싱과 관련이 깊은데 기업과 주관사는 흥행 성공과 원활한 물량 소화를 위해서 공모가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상장 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시장의 관심과 거래량이 늘어나고 벤처캐피탈 등 초기 투자자들은 지분 매각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에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선 일반 투자자들은 기대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IPO를 둘러싼 가격 형성 과정은 미국 스탠퍼드대의 마이클 해리슨 교수 등의 연구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투자자는 주식을 살 때 미래의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향후 더 낙관적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즉 재매각 옵션도 함께 매입한다는 건데 상장 초기에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자들의 기대 차이도 큰데 기대의 편차가 커질수록 재매각 옵션의 가치도 상승하고요. 여기에 제한적인 유통 물량과 공매도 제약이라는 상장 초기의 특성까지 더해지면 주가는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반영하며 내재 가치와 한참 멀어집니다. 그 거품에는 유통 기한이 있고요. 실적 발표와 사업 성과가 축적이 되면 불확실성이 줄고 투자자들의 기대도 점차 수렴합니다. 기대의 편차가 좁혀지면 주가는 결국 기업의 현금 흐름과 수익성에 기반을 둔 가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이 될 가능성은 충분한데 그러나 투자자의 수익률은 기업의 성공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 성공 가능성이 현재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입니다. 기대가 큰 성장 기업일수록 투자자는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 수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의 미래를 믿는 것과 그 미래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죠. 보통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꿈의 주식들의 전형적인 주가 패턴이 지금 여기 또 나와 있지만 3년 지나고 나면 이 첫날 종가로 매수했을 때 보통 첫날은 플러스 10.3% 수익이 나지만 이 10.3% 올란 이 가격에 매수해서 3년을 보유했더니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4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안 나는 꿈의 주식은 언제든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1년 안에 제공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락업이 걸려 있다가 우리나라도 보면 1개월 락업,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상장되기 전에 투자를 했던 대주주나 기업의 임직원이나 아니면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락업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팔 수 있도록 하고 그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큰 폭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금 PSR이 뭐 지금 100배가 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출에서 우리가 매출 100억 해가지고 20억 벌면 그것만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0%나 되거든요. 영업이익률 2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100배예요, 100배. 그럼 뭐 100억 버는 회사가 1000억 10배, 100배면 1조죠. 100억 버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에요. 매출에서 그 영업이익률이 20%라 하더라도 20억 버는 회사가 1조의 거래가 되면 이거는 몇 배입니까? 250배. 네, 거의 250배 P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PSR로 따져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PSR 따지더라도 이 매출에서 이익을 남기는 건데 매출 대비해서 100배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과도한 시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소련의 시시각각 소브린 AI라는 알리바이. 유럽이 우려하던 미국의 킬 스위치 공포가 현실이 됐다. 대상은 F-35 전투기가 아니라 AI였다. 지난 12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AI 미토스5와 페이블5가 미국 상무장관이 보낸 이메일 한 통으로 90분 만에 꺼져버렸고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칩 아닌 AI 모델 그 자체를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린 첫 사례입니다. 동맹 줄 세우기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이는데 17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에만 미국 AI 모델에 접근하게 하겠다고 운을 띄웠고요. 미국의 AI를 세계 표준으로 세우고 동맹국들은 그 질서에 따르라는 요구인데 반도체 수출 통제 당시 국가별 등급을 정해서 AI 칩 접근법을 통제하던 방식 그대로예요. 자, 미토스 사태를 계기로 소브린 AI의 필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했고요. 국내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소브린 AI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는데 AI 모델이나 서비스부터 에너지 인프라까지 AI가 구현되는 과정을 해외에 의존하기만 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면적인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눈에 띄는 건 프랑스의 반응이었고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게 소브린 AI를 주장해왔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에서 해법을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주 진영 동맹국들이 세계 최고 성능의 미국 AI에 대한 접근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 접근권을 사실상 액을 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브린 AI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소브린 AI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현실적으로 막대한 자본과 컴퓨팅 자원을 끊임없이 투입해야 하는데 하지만 미국 AI 기업들의 자본 투자는 이미 개별 국가를 넘어선 지 오래이고요. 한국이 지난해 엔비디아로부터 3년 내에 공급을 약속받은 GPU가 26만 장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이 이미 2024년에 구매한 GPU가 48만 5천 대였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견 국가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소브린 AI를 얼마만큼 어디까지 육성할 것이며 얼마나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할까.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올해 9조 9천억 원의 AI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면에 그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대책은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는데,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알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도 대책은 미미했습니다. 지난 4월 뒤늦게 내놓은 청년 뉴딜은 청년들에게 국세청 알바 자리나 대기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단기 처방 중심이었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데 훈련이 다 무슨 소용일까? 그러는 사이에 올해 5월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5만 4천 개나 줄었고요. 또 순자산과 소득 모두 하위 20%인 가구 중에서 이 청년층의 비중은 지난해 15.2%까지 올랐다가 2009년 7.9%를 기록했던 2020년에 2배가 됐고요. 두 배가 됐고, AI 시대의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합니다. 기술 자립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소버린 AI도 AI 3대 강국도 공허해질 뿐입니다. 청년 문제는 최근에야 이재명 대통령의 레이더에 잡혔고, 이 대통령은 국정 2년차 핵심 과제로 청년 문제를 꼽았다고 합니다. 시급하게 챙겨야 할 청년 고용이고, AI 침투 속에서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원청, 하청, 주의를 놓고 실험하고 있고,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 법제화를 압박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고심이 필요하답니다. 미국의 최고 성능 AI를 무기화한 지금 AI 전략은 중요하지만 AI 태풍의 최전선에 선 미래 세대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면 소버린 AI든 그 무엇이든 알리바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쇳덩이를 돈덩이로 K원전의 마법, 1400조 SMR 시장 휩쓴다. 원전 심장 다시 뛴다. 자, 지금 로봇팔 같은 게 쇳덩어리를 이렇게 딱 쥐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경남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단조 공장에서 원자로 전기 발생기 등을 만들기 위해서 쇳덩이를 가공하고 있는데, 17,000톤 프레스가 섭씨 1000도 넘는 쇳덩이를 수차례 눌러 단단하게 만드는 공정입니다. 스스로 쿵 묵직한 금속음이 스르륵 쿵이군요. 스스로가 아니라 스르륵 쿵 묵직한 금속음이 공장 안에 퍼진다. 자, 경남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단조 공장에서 섭씨 1000도를 넘긴 쇳덩이가 압축기 아래로 옮겨지자 뜨거운 열기가 작업장 전체로 번졌고,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달구어진 철강을 두드려서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이 단조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서 만난 이동기 수석은 모든 공정은 단조에서 시작된다. 쇳덩이가 원전 주 기기로 변하기도 하고 엔진이 되기도 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탈원전 정책 이후에 멈추다시피 했던 한국 원자력 산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최근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원전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으면서이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은 지난 17일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을 각각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및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 부지로 선정했고요. 대형 원전 2기는 2037년에서 38년, SMR은 2035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업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원전 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쉽지 않은 장치이고, 초대형 설비와 숙련 인력, 수백 개 협력사가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단조 설비가 멈추면 주기기 제작이 흔들리고, 주기기 제작이 끊기면 소재 가공, 검사, 설계, 협력망도 함께 약해집니다.
최근 단조 기자재 설계 등 밸류체인 전반에 온기가 도는 것은 원전 생태계 회복의 신호로 읽히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와 제조업 공장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 우려는 한국 업계는 기회로 꼽히는데 대형 원전과 SMR 공급망을 모두 갖췄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노후 원전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원전 회귀 흐름도 추가 기회입니다. 김기령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원전 시공 경험이 있는 국가는 6개밖에 없는데요. 중국, 러시아는 미국 원전 사업 참여가 제한적이죠. 프랑스는 미국 노형 시공 경험이 없고요. 한국은 10년간 9건의 실적이 있으며 미국 노형 시공 경험도 있고 원전 수출 실적도 있어서 미국 원전 산업에 적합한 후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경남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이고요. 여의도 면적의 창원 공장이 전체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에 달할 정도로 와, 서울 여의도 면적이면 와, 엄청 큰데. 밑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에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몸통을 이렇게 조립한다고 합니다. 자, 변화의 또 다른 축은 에너지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SMR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은 작지만 이 모듈 형태로 제작해서 전력이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설치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죠. 국내 산업계는 전방위 협력에 나서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의 파운드리 업체로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SMR에서 홀텍 테라파워와 SMR 건설 분야에서는 각각 협력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GBH와 대형 원전 SMR 뉴스케일과 SMR 건설 협력을 하고 있고 DLENC는 엑스에너지와 SMR 사업 협력 중입니다. 자, 국내 건설사들은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서 지금 지분 투자, 독점 계약,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혁신형 SMR을 개발 중인 한국 수력 원자력을 비롯해서 SK, 현대, GS, 에너지 등의 해외 업체와 손잡고 지금 해상 SMR 개발이나 SMR 기자재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SMR 투자 규모가 2050년에는 누적 9천억 달러, 약 1,400조를 넘을 것으로 보는데 박수영 두산 에너빌리티 상무는 과거 해외 원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만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일정 준수 능력과 공급망 안정성 등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고 신규 원전은 물론 SMR까지 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 정책학과 교수는 탈원전으로 침체됐던 원전 산업에 최근 일감이 공급되면서 생태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국내 원전 생태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수출을 향해 나서는 일원화된 국가적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SMR 시장도 아직 주력 노형이 정해지지 않은 초기 단계인 만큼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구도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박수영 두산 에너빌리티 상무가 경기 성남시 분당 두산타워에서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한국 원전이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초기 사업 개발 단계부터 공급망 구축을 함께 논의하는 이 전략적 파트너로 기대를 받고 있다네요. 1995년 한국 중공업에 입사한 박상무는 국내 신한올 1, 2호를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과 체코 원전 등 굵직한 수주전을 책임져 온 인물입니다. 박상무는 미국과 유럽 현장에서는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요. AI와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기업들이 24시간 중단 없이 공급되는 고품질 저전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AI 데이터 센터 확산이 원전 수요를 끌어올리는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는 과거에는 정부나 전력회사가 수요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전력 확보에 나서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 미국에서는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능력과 핵심 기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고, 박상무는 탈원전 시기 수주 공백으로 협력사의 사익 가동률 저하와 숙련 인력 이탈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하네요. 신한울 3, 4호기 재개와 체코 원전 수주 등으로 화면에 들어섰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MR에 대한 글로벌 업계의 기대감에 대해서는 설계와 인허가, 사업 모델, 공급망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조기 산업인 만큼 상용화를 위해서는 초도기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40년 이상 대형 원전 핵심 기자재를 제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SMR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는 이 SMR의 파운드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도표가 뒤집혔다. 인플레 파이터, 워시, 금리 인상 예고라고 되어 있는데, 베일을 벗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실체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파이터였고요. 취임 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그는 물가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고요. 시장과의 소통 방식까지 바꾸면서 워시 체제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자, 페드는 17일 날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4회 연속 동결했지만 시장은 이를 사실상 추가 금리 인상의 예고편 정도로 받아들였고요. 이날 공개된 FOMC 성명은 기존의 완화 편향적 표현을 사실상 모두 걷어내고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담았다고 합니다. 또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재확인했고요. 지금 이 표가 잘 나타나 있죠. 파란색이 미국이고 주황색이 한국입니다. 미국이 5.5까지 갔다가 지금 3.75 하고 있고, 한국은 3.5 하다가 지금 2.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둘 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한미 금리 격차는 이때 당시에 3.5에서 5.5 됐다고 해서 이때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200bp나 차이 나면 돈 한국에서 다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23년도에 계속 장이 다시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거 200bp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은 이게 5.5가 더 수익 많이 주잖아. 이런 거는 PER이 낮은 기업을 무조건 사고 PER이 높은 기업은 사면 안 되고, 그렇게 비교하는 거나 똑같아요. PER이 높건 낮건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5.5, 4.5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채권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최근에 반도체 때문에 확 올라갔는데, 그전에는 성장률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125 bp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25%. 자,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물가는 미국인들에게 부담이지만 최근의 과거가 미래의 예고편일 필요는 없다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물가 목표 상향론에 대해서도 목표를 달성할 의지와 능력을 재입증하기 전까지는 다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통화정책 분석가인 크리슈나 구하 에버코어 총괄은 워시 신임 의장에게서는 과거 메파 이사 시절 워시의 그림자가 짙게 묻어났다고 짚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대와 달리 워시는 첫 회의에서 완화 신호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페드의 이번 결정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예고한 기준금리 인상에 한층 힘을 실었고요. 페드가 함께 공개한 경제전망 요약서, 이 SEP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Summary of Economy Projection, 그렇게 되겠죠. 이 SEP도 매파적 기조를 뒷받침했는데 올해 개인 소비 지출인 이 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7에서 3.6으로 크게 올렸고요. 반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2로, 실업률은 4.4에서 4.3으로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경기 둔화보다 물가 압력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는 크게 뒤집혔는데 지난 3월에는 금리 인상을 예고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워시를 제외한 18명 중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연내 2차례 이상 인상을 예상했고 올해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1명에 그쳤습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도 3.8 정도로 제시돼서 현재 기준금리 이 상단이 3.75니까 이것도 금리 인상의 무게를 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점도표거든요. 3월 달에 26년, 27년, 28년도에 금리가 한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는 게 맞나? 예, 그렇게 이제 점도표를 찍어 보면 페드의 향후 금리 정책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4 이상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6월에는 보세요. 4 이상이 되게 많아요. 26년, 27년도에. 그렇죠? 여기 4 이상이 많아졌습니다. 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4.22까지 오르면서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고 S&P 500 지수는 1% 넘게 하락했었습니다. 프리아 미스라 JP 모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이 놀란 것은 워시 개인보다 위원회 전체가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이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고요. 브리치 쿠라나 웰링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상 논외라고 분석했습니다. 페드의 소통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워시 의장은 자신의 금리 전망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기존의 300단어를 넘던 성명서는 132단어로 대폭 줄었고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도 사라졌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워시 의장은 무엇을 할지 어떤 지침도 제공할 수 없다고 했고요. 토마스 사이먼스 제프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변화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모호했던 이 그린스펀 시절의 중앙은행 소통 방식으로의 회귀라고 그렇게 짚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런 일 생애 처음 팀 쿡의 항복, 메모리 대란의 가격 인상인데 애플이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에 결국 제품 가격 인상을 선언했네요. 자, 팀 쿡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고요. 엄청난 가격 인상분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했고요. 다만 가격 인상 시기와 대상,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던 배경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급격한 지형 변화가 있었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서버 구축에 필수인
고대 역폭의 HBM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서 수년 단위 장기 계약을 맺고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와 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탑3 업체들이 HBM의 생산 역량을 집중을 하자 기존 스마트폰과 PC 등에 탑재되는 일반 디램, 이 범용 디램은 생산이 급격히 줄었고요. 실제로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공급 부족과 과거 상승세는 2027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팀쿡 CEO는 40년 넘게 업계에 몸담았지만 이런 반도체 부족 상황은 처음 본다면서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홍수라고 했고요. 그래요? 가뭄 아닙니까? 가뭄? 홍수가 아니라.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츠는 원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오는 9월 공개될 차세대 아이폰 18 가격이 최대 $270, 약 한 41만 원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봤고요. 앞서 아이폰 17 프로의 한국 출고가는 179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홈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주말 라이브 별주부전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주부전이 한 주를 정리를 딱 해주고 다음 주 급등할 주식이 뭔지를 서로 논의해 보다 보니까 저도 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별주부전 많이 애청을 해주시고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